반갑습니다. 샤랄라 DJ 샤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샤랄라한 DJ의 낭독 들으시면서 달콤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파에톤의 서글픈 운명. 파에톤은 아폴론과 님프인 크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어느 날 한 친구가 파에톤에게 내가 무슨 신의 아들이냐고 비웃었다. 파에톤은 화가 났고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머니, 만일 제가 정말 신의 아들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명예스러운 신분을 보장해 주십시오. 클리메네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말했다. 내가 내게 한 말이라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우리들 내려다보고 있는 태양신을 내세우겠다. 만약 내 말이 거짓이라면 당장 죽어도 한이 없다. 그리고 너 자신이 가서 물어보는데 어렵지 않을 게다.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가까우니 가서 태양신에게 너를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느냐고 물어보아라. 파에톤은 이 말을 듣자 기뻤다. 그러고는 곧바로 해가 뜨는 지방인 인도를 향해 길을 떠났다. 그리고 희망과 자신에 넘쳐서 자기 아버지인 태양신이 출발하는 곳으로 점점 가까워져 갔다. 태양신의 궁전은 둥그런 기둥 위에 높이 솟아 황금과 보석으로 빛나고 있었다. 천장은 잘 닦아서 윤이 나는 상아로 되어 있었고 문은 은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료들을 가공한 솜씨가 더 훌륭하였다. 그것들은 모두 헤파이스토스가 대지와 바다와 공중과 그 주민들을 벽에 그려놓았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바다에는 님프들이 있어 물결 속에서 장난치거나 고기의 등에 타기도 하고 혹은 바위 위에 앉아 바닷물과 같은 푸른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그녀들의 얼굴은 다 같다고도 할 수 없고 같지 않다고도 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동년배의 친구들과 같이 비슷한 모습이었다. 대지에는 말과 숲 그리고 내와 전원에 신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 모든 것 위에는 영광스러운 천개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또 은으로 된 문에는 양쪽에 6개씩 12궁의 성자가 조각되어 있었다. 클리메네의 아들은 험한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논쟁거리가 된 그의 아버지의 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지만 광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발을 멈추었다. 아폴로는 자줏빛 옷을 입고 금강석을 박은 듯 반짝이는 왕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좌우에는 날의 신과 달의 신과 해의 신이 서 있었고 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때의 신들이 서 있었다. 봄의 여신은 머리에 화관을 쓰고 있었고 여름의 신은 옷을 벗은 채 익은 곡식 줄기로 된 관을 쓰고 있었으며 가을의 신은 발이 포도즙으로 더럽혀져 있었고 얼음이 언 겨울의 신은 흰 서리로 머리카락이 굳어져 있었다. 이러한 시종들에게 둘러싸인 태양신 아폴로는 삼라만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진기하고 장려한 광경에 눈을 굴리고 있는 젊은이의 모습을 발견하고 대체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다. 젊은이는 대답했다. 끝없는 세계의 빛, 빛나는 태양의 신, 나의 아버지시여. 제발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파에톤은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자 아폴로는 머리에 쓰고 있던 빛나는 관을 벗어놓고 젊은이에게 가까이 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으면서 말했다. 너는 내 아들임이 틀림없다. 너의 어머니가 너에게 말한 바는 모두 사실이다. 너의 의심을 풀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선물을 줄 테니 말해보거라. 나는 아직 본 일이 없다만 우리 신들이 가장 엄숙한 약속을 할 때 내세우는 저 무서운 강을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파에토는 즉석에서 태양의 이륜차를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부리게 해달라고 청했다. 부치는 약속한 것을 후회하며 몇 번이나 머리를 흔들어 거절하면서 말했다. 너는 너무 경솔한 말을 하는구나. 그 부탁만은 거부하고 싶구나. 너도 철회하기를 바란다. 그런 청을 들어준다는 건 오히려 너에게 해가 될지도 모를 뿐더러 너의 나이와 힘에도 벅차단다. 너는 인간의 힘에 겨운 것을 원하고 있다. 내가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신들까지도 감히 생각지 못하는 일을 해보려 하는구나. 나 외에는 저 타오르는 태양의 차를 부릴 자가 없단다. 무서운 오른팔로 번개를 던지는 제우스마저도 이것만은 불가능하다. 그 차가 가는 길은 처음엔 험해서 말들이 아침에도 오르기 어렵고 중간의 길은 높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아찔하여 밑에 가로놓여 있는 지구와 바다를 내려다보는 것이 곤란할 정도다. 그리고 최후의 길은 경사가 심해서 차를 부리는데 가장 주의를 요한다. 나를 접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내가 거꾸로 넘어지진 않을까 근심하여 마음을 졸이는 일이 종종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하늘은 늘 회전하면서 여러 별들을 가져온단다. 나는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그 회전 운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부단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내가 너에게 그 이륜차를 빌려준다면 너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 천구가 밑에서 회전하고 있는데 진로를 똑바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아마 너는 도중에 신들이 사는 숲과 마을도 있고 궁전과 신전도 있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길은 무서운 괴물들 사이를 통과한단다. 사수궁 앞에 있는 황소의 뿔 곁을 지나고 활을 든 반인반마의 괴물 앞을 지나고 사자궁 턱 가까이 가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정갈이 팔을 뻗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가 팔을 밖으로 구부리고 있는 곳도 통과해야 한단다. 또한 이륜차를 끌고 가는 말을 몰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말들의 가슴은 입과 콧구멍으로부터 내뿜는 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도 말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고삐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그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다. 잘 생각해 보아라. 만약 너에게 이륜차를 빌려준다면 너의 생명이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너의 청을 취소하도록 해라. 내가 나의 혈육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날 봐라. 내가 나의 가슴속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넌 한 아비로서의 걱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자, 세계를 돌아보고 바다의 것이든 지상의 것이든 내가 가지고 싶어하고 가장 귀중한 것을 골라 그것을 청하여라. 내 마음대로 해줄 것이니 오직 이륜차만은 조르지 말거라. 그것은 명예가 아니고 파멸만을 초래할 뿐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내 목을 껴안고 조를 참이냐. 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이륜차를 주마. 그러나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폴로는 말을 맺었다. 그러나 파이토는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고 처음의 소원을 굽히지 않았다. 아폴론이 거듭 설득하였으나 듣지 않았으므로 하는 수 없이 1000개의 이륜차가 놓여있는 곳으로 파이톤을 데리고 갔다. 그 이륜차는 헤파이스토스가 선사한 것으로 금으로 만들어졌다. 차축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채찍과 바퀴도 금으로 되어 있었으며 바퀴의 살만 은으로 되어 있었다. 좌석의 측면에는 감람석과 금강석을 박은 줄이나 있었는데 그것이 태양의 광선을 사방으로 반사하였다. 대담한 젊은이 파에톤이 감탄하면서 들여다보고 있을 때 새벽의 여신이 동쪽의 자줏빛 문을 열어젖히고 장미꽃을 여기저기 뿌린 길이 나타났다. 별들은 금성의 지휘 아래에 물러나고 마침내는 금성도 퇴각하였다. 아버지 아폴로는 지구가 붉게 빛나기 시작하고 달의 여신이 물러나려는 것을 보고 시간의 신들에게 명령하여
말들에게 마구를 지우게 하였다. 그들은 명령에 복종하여 높은 마구간으로부터 암브로시아로 배가 부른 말을 몇 피를 끌어내어 고삐를 맸다.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에다 영약을 발라주어 화염에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아버지는 전에 벗어놓았던 빛의 간을 머리에 다시 쓰고 불길한 일을 예감하듯 탄식하며 말했다. 내 아들아, 적어도 한 가지만은 명심하여 아비의 말을 들어야 한다. 다름이 아니라 책찍질은 삼가고 고삐를 꼭 쥐고 있어야 한다. 말들이 멋대로 질주함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5개의 궤도를 곧장 달리지 말고 왼편으로 비켜가야 한다. 중간 지대만을 가고 북극지대나 남극지대는 피해야 한다. 가다 보면 수레바퀴 자국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길의 방향을 가르쳐 주리라. 하늘과 지구가 다 적당한 열을 받게 하기 위해 진로를 너무 높이 잡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상에 있는 신들의 집을 태워버릴 것이다. 또한 너무 낮게 잡으면 지상에 불을 지르게 될 것이다. 중간 진로가 제일 안전하고 좋다. 이만큼 말했으니 이제 나는 너를 운명에 맡긴다. 행운을 빌겠다. 사람의 힘보다도 운명에 달린 것이니까. 밤이 서쪽 문 밖으로 나가고 있으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어서 고삐를 잡거라. 만일 자신을 잃을 때에는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럴 때에는 어디든지 안전한 곳에서 말을 멈추어라. 지구를 비추고 따뜻하게 하는 일은 내가 맡아서 하겠다. 이 재빠른 젊은이는 이른 차에 뛰어오르자 가슴을 활짝 펴고 기쁨에 넘쳐 고삐를 잡았다.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되풀이하였다. 그동안의 말들은 콧바람을 불고 불을 뿜는 숨을 내쉬며 성급하게 발을 구르고 있었다. 고삐를 풀어주니 우주의 무한한 대평원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말들은 앞으로 돌진하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구름을 헤치고 같은 동쪽 지점에서 출발한 미풍보다도 앞서 나갔다. 말들은 짐 무게가 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짐을 싣지 않은 배가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동요하는 것과 같이 이륜차도 짐이 없는 빈차처럼 덜컹거렸다. 말들이 함부로 돌진하자 마차는 평소의 궤도를 벗어나게 되었다. 파에토는 깜짝 놀라 어떻게 말을 몰아야 할지를 몰라 당황하였다.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힘이 부족하였다. 맨 처음에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가 불에 그슬렸다. 그들은 가능하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북극에서 몸을 사리고 움직이지 않은 채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누워있던 뱀자리는 온기를 느끼게 되자 강포한 성질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견우성은 쟁기를 끌고 날쌔게 움직이는데 익숙하지 않았으나 어느새 달아났다는 것이다. 불운한 파에토는 그의 다리 밑으로 끝없이 전개된 지상을 내려다보자 공포로 안색이 창백해지고 무릎이 떨렸다. 사방이 휘황찬란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흐릿해졌다. 아버지의 말에 왜 손을 댔던가. 아버지가 내 소원을 끝까지 거절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후회했다. 파에토는 폭풍 후에 흔들리는 조각배처럼 그저 떠내려갈 따름이었다. 그럴 때에는 유능한 뱃사공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만 올릴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먼 길을 지나왔으나 앞으로 남은 길은 더 멀기만 했다. 점점 불안해진 그는 이리저리 눈을 굴려 둘러보았다. 출발점을 돌아보기도 하고 도착할 것 같지도 않은 해지는 나라를 쳐다보기도 하였다. 그는 자제력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고삐를 재어야 할 것인가, 늦춰야 할 것인가. 말들의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는 천상의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는 여러 괴물들을 보고 공포에 떨었다. 특히 정갈은 커다란 두 팔을 벌리고
꼬리와 굽은 발톱을 12궁 중 2궁에 뼈치고 있었다. 파이톤은 도끼를 풍기고 송곳니로 위협을 하는 이 정갈을 보는 순간 정신을 잃고 고삐를 놓쳐버렸다. 등에서 고삐가 풀린 것을 느끼자 말들은 달아나기 시작했다. 공중의 미지의 영역으로 줄다름친 말들은 별들 사이를 제멋대로 돌진하여 이륜차는 길도 없는 곳에 내던져지고 때로는 높은 하늘 위로 오르고 때로는 거의 지구 가까이까지 내려갔다. 달의 여신은 오라비의 이륜차가 자기의 차 밑을 달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구름은 연기를 내기 시작하고 산꼭대기에서는 불이 났다. 대지는 열 때문에 마르고 식물은 시들고 잎이 무성한 수목은 불에 타고 추수한 곡식은 화염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러나 이것은 재앙의 시작에 불과했다. 큰 도시들이 순식간에 그 성곽과 탑과 더불어 소실되었다. 모든 국민이 재가 되었다. 아토스, 타우로스, 트물로스, 오이테 등 삼림이 우거진 산들도 탔다. 샘으로 유명하던 이다산도 다 말라버렸고 뮤주 여신들이 사는 헬리콘 산도 또 하이모스도 다 타버렸다. 아이토나는 안팎으로 불이 붙고 파르나소스 산의 2 봉우리도 다를 바가 없었고 로도피 산은 눈으로 된 관을 벗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북극의 추위도 스키타이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카프카스 산도 타고 오사산도 타고 핀도스 산도 또 이 2 산보다 큰 올림포스 산도 탔다. 공중에 높이 솟은 알프스 산이나 구름의 간을 쓴 아피니도 산도 모두 타버렸다. 파이톤은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된 것을 보았고 자신도 열기로 더 견딜 수가 없었다. 그가 호흡하는 공기는 커다란 용광로에서 뿜어내는 열기처럼 뜨거웠고 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정신없이 달렸다. 이때부터 에티오피아인들은 열 때문에 갑자기 체내의 검은 피가 표면에 몰려 피부색이 검어졌으며 리비아 사막도 열 때문에 모두 증발되어 오늘날의 상태가 되었다고 믿고 있다. 샘의 요정들은 머리를 풀고 말라가고 있는 물을 슬퍼하였는데 뚝 아래를 흐르는 강 또한 무사하지 못했다. 바빌론의 에우프라테스 강도, 겐지스 강도, 사금이 나오는 타우스 강도, 백조가 머물고 있는 카이스트로스 강도 모두 말라버렸다. 나일강은 달아나 사막 속에 그 머리를 숨겼기 때문에 지금도 그곳에 숨겨져 있다. 옛날에는 이 강도 7개의 입에서 물을 바다로 배출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곳에는 7개의 마른 강둑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대지는 크게 갈라지고 그 틈으로 광선이 명계인 타르타로스까지 비쳐 명부의 왕과 여왕을 놀라게 했다. 바다는 말라갔다. 전에 바닷물이 있던 곳은 건조한 평원이 되고 물결 밑에 파묻혔던 산은 머리를 들이내어 섬이 되었다. 물고기들은 가장 깊은 곳을 찾아가고 돌고래는 전과 같이 해상에서 놀 용기를 내지 못했다. 바다의 신 네레우스와 그의 아내 도리스까지도 네레이드라 부르는 딸들을 데리고 제일 깊은 바닷속 동굴로 달아나 버렸다. 포세이돈은 3번이나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가 너무 뜨거워서 물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대지의 여신은 물로 둘러싸여 있었으나 머리와 어깨는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늘을 향하여 신 목소리로 제우스를 불러댔다. 오, 신들의 지배자여. 만일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아 마땅하여 불에 타 죽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왜 당신은 번개를 직접 내리지 않으십니까? 기왕 죽이시려거든 직접 손을 써서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다산과 충실한 봉사에 대한 대가입니까? 나는 가축에겐 풀을, 인간에겐 과실을 주었고 당신의 재단에는 유향을 바쳤는데 그 보수가 이겁니까? 설령 나를 도외시한다 하더라도 내 동생 아케오노스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런 운명을 겪어야 합니까? 또 우리 둘 다 당신의 동정을 받을 수 없다면 원컨대 당신 자신의 하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궁전지주가 연기를 뿜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이 타버리면 궁전은 허물어질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틀라시 신까지도 쇠약해지고 그의 짐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늘이 바다와 지구를 사멸시킨다면 우리는 옛날과 같은 카오스로 떨어질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화염으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이 무서운 순간에 우리의 구제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대지의 여신의 호소는 뜨겁고 목이 말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다. 전능한 제우스는 이 광경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든 신들을 소집하여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멸망하리라는 것을 설명하고 높은 탑으로 올라갔다. 이 탑은 항상 제우스가 그 위에서 구름을 지상에 퍼뜨리고 갈라진 모양의 번갯불을 던지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지상을 가릴 구름이 한 점도 없었고 빗방울도 한 방울 남아있지 않았다. 제우스는 천둥 소리를 내고 번쩍이는 정강을 오른손에 쥐고 흔들다가 이륜차를 몰고 있는 파에톤을 향해 던졌다. 그러자 파에톤은 그의 자석에서 떨어지면서 절명하고 말았다. 파에톤은 머리털에 불이 붙어 공중에 빛나는 줄을 그으면서 추락하는 유성과 같이 거꾸로 떨어졌다. 강의 신인 에리다노스는 그를 받아들여 불이 붙은 그의 시체를 식혀주었다. 이탈리아의 나이아스들은 그의 분묘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비문을 묘석에 새겼다. 아폴론의 이륜차를 몰던 파에톤, 제우스의 번갯불에 맞아 이 돌 밑에 잠들다. 그의 아버지의 화차를 뜻대로 부리지는 못했지만 그의 뜻만은 고매하였다. 파에톤의 남매들은 오빠의 운명을 탄식하고 있는 동안에 강가의 포플로 나무로 변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그녀들의 눈물은 강에 떨어져 동그란 구슬이 되었다.